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제 나이는 아직 30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애딸린 이혼녀 신세라니 제 스스로도 제 처지가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혼을 하고도 한동안은 잘한 일인지 혼자서 아이 둘을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 정리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 오랜 악연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위치에서 마주하게 되어서 그런지 이런 게 인연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그 악연에 대한 얘기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이 좋아 미술을 시작했고, 열심히 제 뒷바라지 해주시는 부모님 걱정 끼치기 싫어 그 좋아하던 미술이 싫어질 만큼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배워야만 하는 입시 미술은 어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바라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그토록 바라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요. 물론 대학 시절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이왕 시작한 그림으로 제 꿈을 펼쳐보려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미술 업계라는 게 좀 그래요. 돈 없으면 버티기 힘들고 유학이라도 다녀와야 작은 전시라도 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작가는 바랄 수가 없고 평범한 미술 강사나 회사원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꿈만 많아서 그런지 그림만 잘 그리면 나중에 뭐라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고서 마주한 현실은 꽤 잔인했어요. 있는 집 애들은 다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취업 준비에 열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을 해봤죠. 부모님이 여태 밀어주신 게 있는데 더 바라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장 유학을 결심할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었기에 결국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 미술 감정 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그동안 교수님을 도와 전시 준비를 하며 좋은 기회를 얻어 유학의 기회를 잡아보려 했었죠. 그게 당시 저의 최선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던 유학의 기회가 코앞에 찾아왔던 어느 날 제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선택의 기로에 섰던 그 순간 그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바로 제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수님을 따라 참석한 한 행사에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 나이 26살, 그 사람은 딱 30이었죠. 겨우 4살 차이였지만 20대였던 제가 느꼈던 그 남자는 저와는 아주 멀리 높은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30이라는 나이도 그랬고 무엇보다 명함에 써 있는 대표 이사라는 그 직함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던 것도 같아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게 관심을 표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 사람의 재력에 마음이 넘어간 거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말해보자면 순수했던 그 시절에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유학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줬던 거겠죠. 사실 제 욕심으로는 그 사람이 몇 년이라는 제 유학 기간을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입 밖으로 꺼내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내 꿈을 지지해줘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당시에는 나와 한시도 떨어지기 싫다며 자기 곁에 남기를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와서 그 사람 마음 따위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순수했던 20대의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지 겨우 반년 만의 일이었어요. 서로 첫눈에 반했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을 선택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로의 마음이 너무 확실하니 결혼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걱정도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결혼한다 하지만 결혼은 결국 집안끼리의 일인데 부모님들이 집안 간의 격차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보다 성훈 씨 어머님이 반대가 심하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잣집 사모님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만나뵌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성훈 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홀로 이끌어 오시면서 갖은 고생을 하신 여장군 같은 분이셨죠. 평소 자기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한다던 성훈 씨의 얘기를 저는 어머님을 만나 뵙고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셨어요. 저희 집안 형편이나 배경보다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 하셨고, 다행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만나는 아가씨라니 더 따질 것도 없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참 괜찮은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업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연수양처럼 진정성 있고 맑은 사람은 참 드물거든. 부디 그 진정성 결혼 후에도 잃지 말기를 바래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연수양. 어머님은 보통의 어머님들과는 참 많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사업을 운영해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가치를 금방 파악하시고 감정적이지도 않으시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셨죠.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저는 그날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결혼은 당사자들 간의 선택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의 결혼을 환영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의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님과 결혼 후에도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 리가 없었죠. 애초에 바쁘신 분이라 며느리를 오라가라 하시는 분도 아니셨지만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늘 제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것들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꿈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선택한 저는 이후 유학을 포기함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의 길을 걷게 됐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딱 하나 유일하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남편의 내조였거든요. 연수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 회사는 원래 성훈이 아버지가 하던 회사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나는 집에 있는 가정주부였고 당연히 회사 일을 할 줄은 몰랐지.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회사를 꾸려갈 수 있었던 건 내가 남편 내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란다. 내조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집안의 모든 것을 챙기고 남편을 돕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고 듣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연순이가 나처럼 우리 성훈이 내조를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은 내조가 그저 집안일만 하면 되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남편을 돕고 더 나아가 회사를 위해 뒤에서 기여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를 바라셨고요. 그건 저 역시도 바라던 일이었기에 당시에는 큰 고민 없이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게 됐었습니다. 그땐 가족 모두와 내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 확신을 했었는데 저의 그런 결정이 큰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었네요. 그렇게 결혼 후 저는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게 됐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제가 가장 일찍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가진 것도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저도 너무 어렸기에 배워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다가오는 출산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함께 있어 주었기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태워서까지 공수해 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노력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여유로운 환경에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내 뱃속에는 그 사랑의 결실까지 들어있으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 여자였을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너무나 행복했고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보다 오히려 반대하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와 아이에게 극진히 자라는 사위를 보며 점점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행여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고된 시집살이나 남편의 냉대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제가 시어머니가 무서운 사모님 같을 거라 상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상견례에서 좋게 얘기가 마무리되고 남편을 직접 만나보시면서 결혼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부모님은 제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해나갈지 항상 걱정하곤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은 매번 전화를 하셔서 남편이 잘 해주는지 시어머니가 잘 해주는지 늘 묻곤 하셨으니까요. 김서방이 아직도 잘 해주니? 어머니도 예뻐해 주시고? 그렇다니까. 오빠는 이번에 내 선물도 사줬고, 어머니는 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셔.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다고 일 한 번 안 시키시는 분이신걸. 맨날 듣는 얘기를 언제까지 매번 물어볼 거야. 너도 애 낳아서 길러보면 알 거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내 새끼 남의 집에 보내놓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딨겠어. 하물며 그 집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집안인데 혹여 내 새끼 흉이라도 보면 어쩌나, 무시라도 하면 어쩌나 늘 걱정이지. 하지만 부모님 걱정과 달리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모두의 축복 속에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도 같았어요. 내 품으로 낳은 그 아이가 앞으로 내 전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거든요. 아이에게 부족한 것 없이 저의 모든 사랑을 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사업하는 남편은 일 때문에 많이 바쁘기는 했지만 제가 임신을 했던 동안 하던 것처럼 저와 아이에게 참 잘했어요. 아이에게 쓰이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으로 마련해줬고 늦은 시간이라도 꼭 아이를 안아주고 잠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는 틈틈이 화상 전화도 하고 남편은 바쁘지만 어떻게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바쁜 남편 사정이 아쉽기는 했지만 부족함 없이 보여주는 남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던 큰아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쏜살 같았죠. 큰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저는 계획했던 대로 둘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둘째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건강할 때 낳아야 좋지 않나 해서. 근데 우리 둘째까지 꼭 낳아야 할까? 지금 수아 하나로도 좋은데. 오빠는 이제 둘째 생각 없어? 원래 둘째까지 갖자 그랬잖아. 그건 아닌데 나는 연수 네가 힘들까봐 그렇지. 지금 수아 하나 챙기는 것도 손이 많이 가잖아. 나는 너랑 수아만 있으면 더 바라는 게 없어서 그래. 남편은 제 걱정을 하는지 둘째를 꼭 가지지 않아도 된다 얘기했지만 저는 제 욕심에 아이 둘을 바라곤 했었어요. 딸아이를 외롭게 기르고 싶지 않은 욕심에 둘째를 꼭 갖고 싶었죠. 둘째 아이를 바랬던 저는 얼마 뒤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몇 달 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갖고 싶었던 저였기에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남편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사실 첫째 때는 아무리 바빠도 제 병원 검진 날 꼭 동행했었던 남편이었기에 그때는 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째를 가진 뒤에는 회사가 전에 없이 바쁘다는 남편의 사정 탓에 검진은 거의 저 혼자 다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그런다니 저도 남편에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의 반응은 좀 서운해지더라고요. 제가 연락도 없이 사무실을 찾아서 그런지 남편은 저의 등장을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병원이 여기서 멀지 않잖아.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도 듣고 해서 직접 알려주고 싶어서 왔지. 왜 그래? 내가 와서 불편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불편은 무슨. 나는 당신 힘들게 왜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그랬지. 아니, 사실 나 전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거든. 오빠, 우리 둘째 아들이래. 당신도 이제 아들 생기는 거야. 농담이었겠지만 시어머니의 저의 딸까지 가족이 전부 여자들이라 섭섭하다던 남편이 은근히 아들을 바라는 듯 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아들이라는 소식에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집에서 알릴 생각도 못하고 거기까지 찾아갔었죠. 하지만 남편은 왠지 그리 기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그래? 그런 건 집에서 얘기해도 됐겠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 아, 저 김비서, 여기 주스 한 잔 갖다 줘. 당신 커피 안 되니까 주스 괜찮지? 아니야. 당신 바쁘면 금방 갈게. 그냥 이 얘기 전해주러 왔던 거야.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에 저는 더 얘기를 나눌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됐었습니다. 집에 가서 한참 동안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이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들보다 딸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아직 낳아서 직접 마주한 게 아니라서 그런 건지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날 남편은 야근을 해야 한다며 늦어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결국 그 고민은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그날 일이 저도 내심 서운했던 건지 이후로 계속되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들에 저는 점점 섭섭해져만 갔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 때문에 이래저래 바쁘다는 건 알지만 아무래도 첫째 때와는 너무 다른 남편의 태도에 이상한 생각까지 할 것 같았어요. 그저 바빠서 소홀해졌다고 하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애정이 느껴질 때가 있죠. 비싼 선물을 해준다고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장미꽃 한 송이에도 사랑이 담겨 있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남편의 애정이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도 벌써 결혼 생활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니 영원히 이전 같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홀해져 갔고, 심지어는 중요한 시댁 모임까지 저 혼자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님과 좋게 지내더라도 시댁 행사에 남편 없이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남편은 전에 없이 저를 혼자 보냈고 저는 그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시어머니 앞에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죠. 어머니, 오늘 그이 못 오는 거 들으셨죠? 그래, 들었다. 어쩔 수 없지 뭐. 자기는 바쁘다고 저 혼자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라는데 시간 좀 내지.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다음에 어머님이 뭐라고 좀 해주세요.
바쁘다는데 어쩌겠니? 그래도요. 사실 그이 요즘 저나 수아한테 너무 소홀해요. 곧 둘째도 태어날 건데 아이한테도 관심 없는 것 같고 어쩔 땐 제가 너무 외로워요. 연수야, 너는 결혼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남편 관심이 고프니? 그럼 성훈이 걔가 한가해야겠니? 회사 일 하면서 직원들 끌어가려면 남들보다 바쁜 게 당연하지. 그런데 누구보다 그런 사정을 이해해야 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너더러 뭐하러 내조하라 부탁했겠니? 이런 거 이해하고 성훈이 도우라고 한 거 아니니? 사업하는 사람 이해 못하고 서운해만 하면 내조를 어떻게 할 거니? 평소 저를 예뻐하시고 저의 사사로운 투정을 잘 받아주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혼을 내시니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이 옳다 생각해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 뒤로 저는 무사히 둘째를 출산했고 여전히 바쁘고 여유 없는 남편을 대신해 혼자 아이 둘을 기르며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혼자 아이 둘을 기르다 보면 그런 걱정을 할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섭섭한 소리 한번 할 새 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는 덕분에 더없이 행복했던 시절이었기도 하네요. 그렇게 제 나름의 노력으로 가정을 꾸려가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저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남편에겐 알리지 못했지만 저는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둘째는 첫째에 비해 모든 것이 느렸습니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발달이 좀 느리다지만 주변 큰 소리에도 별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결국 병원을 찾아가 보았고 둘째에게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정서적 발육이 더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아이가 어리고 충분히 후천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빨리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둘째 아이의 치료를 위해 전문 기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창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남편을 걱정시키기 싫어 당분간 저 혼자 알고 있기로 했죠.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고 아이가 놀이치료로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혼자 아이들을 걱정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네요. 하필 거기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방문 교사를 알아보던 저는 그날 호텔 로비에서 초저녁부터 호텔 룸으로 팔짱을 끼고 올라가는 남편과 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연인처럼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더 알아볼 필요도 없었죠. 남편과 함께 호텔방으로 올라간 여자는 바로 남편의 비서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디냐는 제 물음에 남편은 호텔이라는 말 대신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오늘도 야근한다는 거 깜빡했네. 당신 나 기다린 건 아니지? 늦었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이랑 저녁 먹어. 아, 그리고 나는 새벽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매번 미안해, 여보. 뻔뻔스럽게 야근을 한다는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들이 이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비서가 바뀐 것이 바로 제가 둘째를 가질 쯤이었습니다. 이전에 일하시던 분이 결혼을 하며 일을 관두시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했거든요. 그 여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남편이랑은 무려 10살 차이가 났었어요.
저는 새로 뽑은 비서가 남편의 내연녀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니 저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회사에 들어오고 지난 3년간 외도를 했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었는지 남편을 너무 믿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며 남편의 소홀함을 참아왔는데 말이에요. 어쩐지 언젠가부터 내가 회사에 찾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남편이 둘째 일을 달갑지 않아 했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인가 싶었고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상황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친정을 찾아가 울고불고 할 수도 없었고 언제 올지 모를 남편을 기다릴 겨를도 없었죠. 결국 저는 믿고 있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소연이던 사정이던 시어머니라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찾아간 저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연수야, 남자는 본능에 약하단다. 걔가 그 애를 정말 사랑해서 그러겠니? 그냥 어리고 살가우니 잠깐 마음이 갔을 뿐이겠지. 한순간의 방황일 뿐이야. 그런다고 너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할 거니? 애들 생각만 해도 이혼 얘기는 쉽게 못하지. 맨몸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현명하게 생각해라. 걔랑 언제까지 붙어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성훈이가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주렴. 그런 것도 다 내조란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늘 저를 예뻐하시고 며느리로서 아껴주셨던 분이 결국 저를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은 모두 협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어머님 명의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별장, 심지어 남편이 타고 다니는 2대의 외제차까지 모두 회사 법인 명의였어요. 당시에는 절세를 위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얘기 앞에서 맨몸으로 나가고 싶냐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게 모두 철저히 계획되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한 푼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저는 너무나 늦게 제 처지를 깨닫게 됐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남편도 나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도 내가 살던 집,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제 처지를 알아버린 저는 이혼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아빠를 너무 찾는 아이들 모습에 저는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내게서 한눈을 팔았던 것이 딱 4년 정도였으니 그 여자랑도 5년은 못 넘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에라도 손을 벌리고 싶었지만 누구보다 딸이 잘 살기를 바라시고 걱정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에 그럴 용기를 낼 수 없었죠.
그렇게 가슴에 피가 맺히는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그때까지도 나 하나만 참고 견디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죠. 바로 얼마 뒤 그 여자가 현실을 일깨워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웬일로 저를 친정에 보내더라고요. 당신 요즘 고생 많지? 요즘 너무 지쳐 보여. 그래?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며칠간 친정에 다녀와.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서 푹 쉬다 오라고. 웬일로 나를 신경 쓰는 남편의 관심이 기뻐서 그 내막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쳐 보이는 저를 걱정하는 거라 생각하며 정말로 오랜만에 살림에 신경 끄고 친정에서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죠. 그렇게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제 침대 위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여자 속옷을 보란 듯이 두고 간 그 여자의 행동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분명 의도한 행동이었어요. 뒤에서 바람이나 피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제서야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당당할 줄은 몰랐는데 내 집, 내 침대까지 드나드는 걸 보니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나 봐요. 그동안 모른 척 참고 넘어가 준 걸로 감사해 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더 못 참아. 정말 문제 삼기 전에 헤어져. 하도 잘 참길래 언제까지 참나 했더니 참을성이 그리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여태 잘 참았으면서 왜 더 못 참아요? 뭐라고? 솔직히 사모님이 안 참으면 뭐 별 수 있어요? 어차피 돈 없어서 이혼 못 한다면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면서 허세는 무슨? 이혼할 생각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참아요. 나도 하던 대로 계속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한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 여자는 그 뒤로 대놓고 내 남편과 외도를 즐겼고 전혀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외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뻔뻔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거리낌 없이 제게 거짓말들을 했고 그 여자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그 순간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였죠. 그동안 잘 참아왔던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게 이혼할 용기를 준 것도 그 여자였네요. 상간녀의 만행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이혼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있는 동안 좋은 것 몇 개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인맥들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만났던 인맥을 통해 저는 좋은 인상을 남겼던 미술관 관장님에게 부탁해 미술관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관장님의 도움으로 미술품 감정과 중개 일을 할 수 있었고, 당장 큰 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 저 혼자 힘으로는 해내지 못했을 일이라 더 감사했네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바람 피느라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는 제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찾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에 맨몸으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돈 있는 집 사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들을 구매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제 남편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미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집에도 그림 한 장 걸어두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소유한 그림과 예술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알게 되었죠. 미술품 보관 창고에 남편의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직장도 얻었고 위자료 받아서 집을 얻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숨겨둔 재산까지 꺼내들자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아주 놀라셨어요. 순하고 멍청한 줄 알았던 제가 그럴 줄은 아무도 몰랐던 모양이죠. 덕분에 일이 쉽게 끝났습니다. 당황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은 제가 탈세니 뭐니 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들자 별다른 말 없이 재산 분할을 끝내 주었거든요. 덕분에 제 예상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친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너무 쉽게 끝난 이혼 결과에 저는 오히려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을 나는 왜 그토록 용기 내지 못했는지 과거에 제가 미워지더라고요. 거기서 용기를 낸 저는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소송장을 그 여자 집으로 보내서 그 집에서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 부모가 저를 찾아와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며 말해주니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정리한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잊으려 더 열심히 일했고 이후 미술품 판매 관련하여 저만의 사업까지 시작하며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하던 남편 뒷바라지 하던 제가 사장이 될 줄은 꿈꿔보지도 못했네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제 성공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덕분에 두 아이들은 모자람 없이 키울 수 있었고 큰아이도 학교에 잘 다니고 걱정스러웠던 아들도 건강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혼자도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걸 보니 괜한 걱정이었다 싶네요.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나고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가 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를 그렇게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저를 붙잡던 남편 때문에 둘이 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그 여자의 결혼 소식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 가정을 깨트린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하필 제가 아시는 분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면서 고객님으로 만나 뵀었던 부잣집 사모님이셨는데 그동안 막내 아드님 유학 보내시고 혼자 걱정이 많으시더니 어느 날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에 들어보니 그 여자였어요. 지난 몇 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름이 달라져 설마 했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 분명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몇 년 사이 그 여자는 신분 세탁이라도 한 건지 이름도 전공도 바꾸고 유학파 인재에 탐나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이번에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며느리 될 애가 해외 유학 다녀와서 얼마 전에 귀국했는데 우리 애랑은 거기서 만났더라고. 그래서 결혼식만 한국에서 하고 신혼은 미국에서 꾸리기로 했어. 애들 떨어뜨려 놓는 건 속상한데 그래도 이젠 둘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막내 아드님 혼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애들이 좋다니까 결혼시키는 거지만 젊은 아가씨가 어쩜 그렇게 싹싹하고 착한지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어떤 아가씨일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사모님.
다음에 미술관 행사 때 같이 오셔서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우연을 가장해 그 여자를 만날 자리를 만들었고 몇 년 만에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됐었습니다. 여기 우리 막내 며느리. 실물이 더 예쁘지? 그러게요.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참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집 예비 며느리로 나를 마주한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아주 놀라더라고요. 당황하는 그 얼굴이 얼마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릴 뻔했네요. 그래도 아는 척은 하지도 못하고 내내 똥줄이 타는 얼굴이었죠.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그 여자는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할 말이야 뻔했지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저도 그때 성훈 씨랑 헤어지고 완전 끝냈다고요. 위자료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글쎄, 그게 이제 와서 나한테 할 말인가? 사과부터 먼저 해야 사람 도리 아니야? 제 말에 그 여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몇 년 전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굴해 보였네요. 그 결혼이 그렇게나 하고 싶은지 애걸복걸하는 그 여자 꼬락서니가 우스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남편 탐내서 내 자리 노리더니 내 남편한테 팽당하니 다른 사람을 꼬여낸 모양이죠. 저는 별말하지 않고 그 여자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매일 그 사모님과 그 여자를 만났죠. 저를 볼 때마다 사색이 되어가는 그 여자 얼굴을 보면서 저는 더없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겨우 그 몇 번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 그 여자를 괴롭게 만들었던 저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뀌어서 사실 막내 며느님 되신다던 그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 전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요. 아무래도 사모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전에 모아뒀던 그 여자와 전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보여줬고 상간녀의 실체를 알게 되신 사모님은 기절초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두 사람은 파혼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있는 집 사모님이셨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건너 듣기로는 혼인빙자 사기 소송을 당했고 이미 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이라 하네요. 계명에 성형에 유학까지 다녀와 부잣집 사모님 해보려던 그 여자의 계획이 결국 저 때문에 모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소문을 피해 이름까지 바꿨던 여자가 이번에는 또 무슨 이름으로 바꿀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뒤늦게 이런 복수를 예상했던 것이 아닌데 역시 죄 짓고는 못 사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헛된 욕심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 업보로 돌려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덕분에 상처도 돌려준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좀 시원하고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제 인생 멋지게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그런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